자, 전산세무 실습 5월 24일 13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장세 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때 그때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에서 20%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한도 100만원을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이 있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종합소득 금액은 2억 원이 되겠다. 그죠? 2억 원. 좀 줄여볼까요? 너무 범위가 크네.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자, 소득공제가 지금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세표준이 1억 원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 세율이 지금 얼마가 달라붙죠? 세율이 8,800만원, 초과 1억 5천 이하이기 때문에 35% 세율이 달라붙고요. 유진공제액이 1,49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자, 1억 곱하기 0.35 마이너스 1,490만원, 그러면 2,0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1번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은 반액인 1,050만원이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소득금액으로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니까요. 자, 두 번째 근로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입니다. 이것도 1,050만원이 되겠다. 그죠? 비중이 똑같으니까요. 이 비중별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기장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근로소득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그 뭐냐 무슨 관련된 뭐 어떤 세액이다 뭐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장부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자, 요거 처음에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기속연도 소득을 그 다음 연도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꼭 2년 전에 수익 금액으로 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볼게요. 자, 2019년도에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2019년도 소득을 신고를 하겠죠. 개업을 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2020년도 5월달에 신고를 할 때는요,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때 2020년도 5월달에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게 되면 기장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수익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5월달에는 2020년도 소득을 신고하죠. 수익금액이 6천만원일지라 하더라도 2019년도 수익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됩니다.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자, 이 몇 번이죠? 5번. 자, 이번에는 외국납부세 공제입니다. 자, 외국납부세 공제는요, 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런 사례들이. 자, 공제액은요, 외국 납부세액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자, 한도액이 있습니다. 국외 원천 소득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거주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면, 자, 국내 원천 소득과 더하기 국외 원천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국내 원천 소득은 이제 국내에서 납부를 했을 거고, 국외 원천 소득은
국외에서 자 납부를 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국외에서 납부한 것을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자 합쳐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액을 만들 거잖아요. 자 이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가지고요, 국외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 위에처럼 안분 계산을 해서 국외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외국 납부세까지만 우리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재해손실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재해손실세액 공제는요, 우리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공제액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요건이, 자,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재해 상실 비율이 자산 총액의 자, 20% 이상인 경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공제를 해줄까요? 그렇죠. 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에서 재해 상실 비율을 곱해가지고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이라고 했다, 그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관련된 것만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냐? 재해상실 자산가액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에서 재해상실 비율이 실제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만약에 1억 원이 나왔어요. 1억 원. 자, 재해상실 비율이 한 70%라고 합시다. 그러면 7천만 원을 자, 세액공제가 적용한대요. 그런데 이 자산 있죠. 만약 기계장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기계장치의 자산 가액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였대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인데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재해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런데 1,000만 원짜리가 재해를 당했는데 7천만 원을 세액공제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재해상실 자산 가액만큼만 해주는 겁니다. 자, 1,000만 원에서 여기도 70%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7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700만 원을 공제받아야 되는 것이지 7천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자동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계산을 안 해줘도 됩니다. 세액공제액은요, 자, 근로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의 55%, 30%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도는요, 자, 급여 구간별로 한도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급여 구간별로 이렇게 몇 구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들은요, 5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만 원이라면요, 원천징수세율에다가 여기 15만 원, 일용 근로자들은 하루 15만 원이면 하루 공제액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납부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넘는 사람들은 세율 곱해주고, 그리고 55% 세액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별소득 세액 공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들어줘야 돼요. 자, 공제 대상인데요. 자, 누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보증대상 3억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 이것도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데요. 시험에 나오기는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우리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연령 요건 그리고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 요건 그리고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인적 공제 받는 기본 공제 대상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험 상품을 보게 되면요. 계약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자, 계약자라는 사람이 있고 피보험자라는 사람이 있고 수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계약자는요. 해당 보험 계약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보험자는요,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죽거나 다쳐야 하는 사람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수익자는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 보통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통상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계약자 나, 피보험자 나, 수익자 나, 그리고 뭐 사망 시 수익자는 뭐 상속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나, 그리고 부양 가족 이런 것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또는 부양 가족을 이렇게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 전용 보험에 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계약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일반인은 피보험자로만 하면 되고 장애인은 피보험자나 또는 엔드가 아니고 수익자나 이렇게 가입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번과 2번 각각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얼마를 공제를 해주느냐? 자, 세액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줍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 금액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자, 곱하기 12%를 해줍니다. 12%. 자,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자, 요번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자, 곱하기 15%를 해줍니다. 자, 결국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그러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는 더 많이 3% 해주네요. 자, 여기에서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있고, 요게 동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장애인이다, 나를 대상으로 다 했다, 이럴 때는 이 장애인만 적용시키는 게 더 낫겠죠. 자, 또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나고 장애인은 어머니가 장애인이다, 이러면 나도 가능하고 어머니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개 다 중복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아까 전에 풀어보았던, 자, 아까 원천징수 탭에서, 자, 최수승씨다, 그죠?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죠? 이게 15%면 1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산출세액이 이만큼이고 근로소득 공제가, 보자, 여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자, 산출세액이 509,635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280,299원이네요. 그러면 잔여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죠? 빼고 나면 509,635 마이너스 280,299 하게 되면 229,336원이 남는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세액 공제가 있었죠? 오케이, 바로 보장성 보험료네요. 자, 첫 번째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가 12만원이었어요. 자, 잔여 산출세액 229,336원에서 12만원을 차감하고 나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잔여 산출세액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득가, 지금 원래는 15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잔여 산출세액 여기 한도에 걸려버리네요. 그래서 109,336원만 공제가 되는 거네요. 그죠? 요렇게 원래 15만원이 돼야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차감할 산출세액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르비도 지금 20만원에서 어르비도, 자, 20만원, 자, 곱하기 15%, 이게 3만원이잖아요. 맞죠? 3만원이네요. 자, 이 3만원이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차감해야 되는 산출세액이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미적용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보장성 보험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르비 세액 공제입니다. 어르비 세액 공제. 자, 어르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뭐 질병 또는 이거 이 그 뭐냐, 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요, 그냥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적용 가능합니다. 어르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적용되는 거고요. 어떤 질병 치료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제 대상인데요. 조금 열거를 하면 조금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기를 바랄게요. 자, 요거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공제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 하면요. 자, 첫 번째, 자, 국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건강검진이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제라든가 홍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용 목적, 보약 이런 거요. 미용 목적 성형 수술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간병 비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 때문에 이 실손 보험금 요거 때문에 우리 이거 있죠. 네, 요거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을 안경 구입비에서 차감을 했잖아요. 그죠? 네, 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액은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자, 요렇게 산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더하기 2번 곱하기 15%를 해줍니다. 쉽죠? 자, 대신에 난임 시술비는 요거 20% 해줍니다. 자, 우리 의료비 공제 중에서 입력할 때 난임 수술비란이 따로 있었죠. 그죠? 그래서 따로 해야지 공제 금액이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무엇이냐? 자, 1번은 자,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질환자,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번은요, 1 외의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어렵이 볼게요. 자, 본인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요 두 칸, 1번이 요 두 칸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난임 수술비도 여기다 해당됩니다. 난임 시술비. 자, 1번이 하나, 둘, 세 칸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이 이 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은요. 이 외자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산식이 이루어져 있냐 하면요. 자, 1번 금액 총액을 더하고요. 자, 2번 금액은 자, 여기에서 총급여 곱하기 3%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1외자의 의료비, 기타 의료비죠. 그죠? 자, 이 의료비에서 총급여 3%를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700만원과 비교해 가지고요. 미니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 2번 금액은 이 7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는 거고요. 사용 금액에 대해서 1번 금액은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총급여가 1000만원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1번 금액이 200만원, 그리고 자, 2번 금액이 10만원인 거예요. 10만원. 자, 이럴 때 어떻게 산식을 구성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금액 자, 200만원 더하기 자, 미니멈 1외자의 의료비가 10만원이었어요. 10만원. 자, 총급여 3%, 총급여 곱하기 3% 차감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1000만원에 곱하기 0.03 하게 되면 30만원이네. 오케이. 맞네요. 자, 됐어요. 자, 3% 차감한 금액에 700만원 한도를 걸어주면 되겠다. 그죠?
난임 수술비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만원에서 이 총급여 30%를 하고 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0만원이 됩니다.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금액을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0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20만원이라면 700만원 700만원보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20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그리고 곱하기 15%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합쳐가지고 일단 총급의 3% 이상 사용한 어르비 중에서 15%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요번 사례에서는 여기 20만원에다가 그 뭐냐 총급여가 우리 최수정 씨가 6천만원이었잖아요. 6천만원에 곱하기 0.03% 하게 되면 180만원이거든요. 근데 지출액이 200만원이고 180만원이었으니까 공제대상 금액이 20만원. 이 20만원에서 곱하기 15%를 하고 나면 공제금액의 3만원을 지켜야 되고, 근데 현 사례에서는 차감할 산출세액이 없으니까 공제금액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르비 세액공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르비가 2번, 자, 이거 3번. 자,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런 특별 세액공제는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해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제 대상입니다. 자, 이 공제 대상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맞다. 이거를 정리 안 했구나. 자, 어딨어?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연령도 요건 따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금액 요건도 따져줘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어르비 세액 공제는요,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연령 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연령 요건도 적용 안 하고요. 소득 금액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에만 반영하게 되면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요건은 갖췄냐 갖추지 않냐를 따지는 거예요. 어르비 세액 공제는 연령 요건, 소득 금액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 교육비 소득 공제는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얘는 연령 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 금액 요건은 따집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느냐? 자, 연령은 우리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20살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대학생은 20살 넘는 경우들도 있죠. 대학생을 부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연령 요건을 풀어줘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교육비를 해주느냐? 자, 요거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요. 자,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사설 학원비, 뭐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 우리 수업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대신에 대학원은 이제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방과후 수업료 이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학생, 자,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가능하고요. 요거 인당 연간 5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가능한 겁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뭐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교육비를 냈다.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배제를 해주고요. 이제 그 대출을 갚았다. 그때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그런 논리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 중, 고의 어떤 수련 활동, 뭐 수련회 같은 거요. 수학 여행,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도가 있는데요. 조금 작습니다. 인당 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연령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금액 요건 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사용한 것은 안 되는데 교육비세 공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특이하게 대원칙은 되지 않는데 직계 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보고 기억을 좀 떠올려 줘야 됩니다. 자, 교육비 소액 공제 배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 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학자금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 회사에서 그 학자금을 우리가 받을 때 이제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되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비과세 되는 학자금으로 우리가 뭐 대학원비라든가 뭐 야간 대학원이라든가 냈을 때 그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소득으로 교육비를 납입을 했을 때 그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이 대출 받은 금액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을 상환을 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아라 라는 논리가 되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국외 어학 연수 기간입니다.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에다가 뭐 우리가 만약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 자, 그거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랭귀지 스쿨을 뭐 6개월을 다녀야 된다. 그런 랭귀지 스쿨에 관련된 그런 그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본인 이외에 자, 대학원 교육비입니다. 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직계 존속의 교육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자,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공제 금액은 우리 교육비 지출액에 자, 곱하기 15%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교육비 지출액은요, 우리 인당 교육비 지출액이다. 그죠? 인당 교육비 지출액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도액을 봐야 될 텐데, 자, 이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첫 번째 본인입니다. 자, 소득자 본인은 한도 없이 자, 전액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취약전 아동이라든가 또는 아이고, 어디 있죠? 초, 중, 고 요렇게는 얼마라고 배웠죠, 우리? 그렇죠. 인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때 우리 그 뭐냐 점검하도록 할게요.